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드레 코스트나리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오늘 200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주식 대폭락의 본질, 미국 대륙의 발견이나 프랑스 혁명처럼 1929년 미국의 경제위기는 서구 사회의 모습을,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때의 일은 오늘날까지도 유령처럼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다가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1929년은 엄청난 전환점이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습관처럼 기억하세요. 1929년 이전에는 일하거나 1929년 이후에는 일하고 말하고 한다. 참혹한 10월의 검은 목요일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래도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신이 나라인 미국은 되찾은 번영이 낙원처럼 살기 좋고 활기가 넘쳤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채무국이었던 미국은 전 세계의 채권국이었다. 산업 생산이 꾸준히 증가했고 소비 또한 늘어났다. 이 두 분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기적의 바로 신형 덕분이었다. 원자재 금권의 가격은 계속 빗밭을 올렸다. 월스트리트의 텔레타이프는 무감각한 리듬으로 몇 킬로미터나 훌쩍 넘어 길이의 흰 종이로 토해냈다. 중산층 서민 막 건너온 이민자 할 것 없이 모든 미국인들은 부자들이 하는 투자를 모방했다. 덕분에 시장은 계속 상승하여 상승 운동 제3국면에 위치했다. 하지만 투자 구조는 살펴보면 몹시 열악한 다리를 가진 거인이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어쨌거나 삶은 아름다웠으니까 말이다. 헨리 포드 1세는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출시했다. 사람들은 밤마다 지그펠트 극장에서 돌리 시스타트의 공연에 박수 갈래를 보냈고 랩소니 인 블루로 스타덤에 오른 당대 유명 작곡가 조지 거스원이 쓴 멜로디를 포 위더만과 함께 따라붙었다. 가난한 위민자와 아들인 조지 거시원은 뉴 오원가에서 열리는 귀족 파티 초청이라는 손님이 되었다. 또한 진 할로우가 워너 브라스의 사회 영화에서 최고의 여배우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맑은 하늘빛, 은색 머리, 부드러운 몸짓으로 할리우드의 사로잡은 여성은 당대 최고의 글러머녀 여배우였다.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유명한 트렌디 원 카페에서 차 한 잔에 위스키를 따라 훌쩍이며 출근기를 흘러나오는 알 존슨과 에디 칸토스의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아름답고 자유분방한 존 베리모어가 얽힌 스캔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화제거리였다. 하지만 사실 이 매혹적인 쇼를 조종하지 보이지 않는 자들, 즉 월스트리트의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펀드 매니저나 투자 회사의 그 뒤에서 주시장의 위험한 징후들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연막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캘빈 쿨리지 대통령, 그의 후임인 허버드 후버, 그리고 재정부 장관 멜로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성명으로 앞으로 이런 태평성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1929년 마침내 세계사에 길이 남는 대공황이 도래했다. 1929년 많은 역사학자와 경제학자들이 1929년 대공황을 세계 역사상 최대 큰 금융위기로 꼽히는데 나도 이에 동의한다. 공황은 경제적 태평성대의 분위기 한가운데서 마치 자연재해처럼 터져버렸다.
하지만 이 호황은 후보 대통령이 인위적 조작한 결과물이었다. 영미 계열의 경제학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1929년이 경제위기를 다르게 설명하려고 했다. 몇몇 학자들은 영국 은행의 할인율 상승이 그 시발점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했는데도 월스트리트는 활기차게 움직였다고 반박했다. 일부 학자들은 런던이 포토마텐 주식의 주가 폭락 촉발된 신용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포토마텐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대규모 금융사건으로 스캔들이나 다름없는 사건이었다. 이 계기로 포토마텐의 대표인 클래리스 런트 헤트리는 사기꾼이라 불렀는데, 훗날 이 말은 다른 주식 건물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 1929년 9월에 터진 포토마텐 스캔의 심리적 영향은 실로 엄청나서 단 한 번에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 사람들은 새로이 건설되는 산업도 사기가 아닐까, 너무 빠르게 성장한 라디오, 인조, 비단, 자동차, 신산업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언젠가 인터넷 분야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그리고 대형 자본이 집중이 정말 수익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트러스트나 지주회사의 정직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콘체른과 투자펀드가 지주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이 성행 중이었다. 하지만 몇 년 뒤 대부분 지주회사는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중에 해체되었다. 모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는 가장 먼저 모회사를 주식을 사들였다. 그러면서 누가 모회사나 이고 자회사인지 구분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주가가 오른 것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다. 오른 것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혹은 그 회사의 수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중에 약속해야 무엇이든 못할 게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주가가 오른 증권은 파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하지만 주식이 하락하거나 최저가일 때는 그 주식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대중의 변덕은 주가가 변덕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를 때만 주식을 사는 대중의 변위에 주가는 더욱더 올라간다. 1929년 10월 22일 결국 대구광이 찾아왔다. 전날 기압계 회장 한 날씨를 가리킨 것과 달리 그날 하늘에는 천둥번개가 쳤다. 금융역사상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노련한 증권 거래인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증시 붐은 유입하는 때는 돈과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한 대출이 위에 커다란 풍선처럼 불었다가 바늘에 찔러 터지고 말았다. 그리고 풍선은 터뜨리는 바늘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증권이 붐을 거치지 않는 대공황은 없으며 공황으로 끝나지 않는 붐도 없다.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0월 22일 월스트리트에서 대규모의 매도 분위기가 조성되고 투자자들이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있다. 10월 23일 주시장 거래가 멈추고 몇몇이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사들였다. 10월 24일 폭풍 전야의 고요가 흐른 뒤 세계 종말이 온 것처럼 공황이 왔다. 남은 매도자들이 눈사태처럼 밀려와 남은 주식을 전부 팔아치우려고 해란이 되었지만 매수자는 없었다. 우연히 그 시기에 월스트리트를 발견한 워스턴 처질은 두려움에 휩싸인 채 흥분한 대중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브로드 스트리트 쪽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커지더니
대중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경찰도 그들을 제지할 수가 없었다. 당시 내셔널 시티뱅크의 총재이자 월스트리트 배후에 존재했던 조종자 중 한 사람인 찰스 미첼은 모자와 우산도 없이 월스트리트 23분지에 있는 JP 모건 사무실로 서둘러 들어갔다.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모건 사무실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에 지어진 마천루 사이에서 고급 주택 2층이 있었다. 존 모건 2세는 우선 몹시 흥분한 방문객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1907년 닥쳤던 대공황에서 월스트리트를 구했던 자신이 아버지 모건 1세를 떠올렸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또다시 도움을 구하러 모건을 찾은 것이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해. 이러다가 전부 망하고 말겠어. 미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모건이 대답했다. 그럼 우선 은행가들을 소집해 회의를 해보시지요. 사람들은 아직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 거라고 흘러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다음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그것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건강하고 자연적인 반응일 뿐이다. 특히 종목의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은 필수 불가결하다. 순진하다 못해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은 처음에는 조정 국면을 시작하고 조정 끝나면 제2국면, 이어서 제3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수준인데 이를 놓친 것이다. 뉴욕의 5대 은행가들이 회의를 위해 JP모건 사무실에 모였다. 이제 더는 허비할 시간이 없었다. 무엇보다 심리적 요소인 공포를 잠재워야 했고 최대한 빨리 치료제인 돈을 구해야만 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되어 전략이 세워졌다. 월스트리트의 재생은 위에 은행가들이 펀드를 조성하고 당시 엄청난 금액이었던 2억 4천만 달러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부소장 리차드 위드니가 이 구제 활동의 총책임을 맡았다. 직접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외쳤다. 그날 온종일 들을 수 없었던 중대한 증언이었다. 190에도 전혀 매수자가 없던 철강 주식을 205에 그것도 무려 1000주나 사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말이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탓에 이러한 응급 수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끝없는 빗건으로 뒤집혔다. 며칠 뒤 주가는 공급 과잉으로 다시 하락했고 시세의 하락은 또 다른 매도를 촉진했다. 흡사 1년 전 상승하는 시세의 주문을 쏟아졌던 것과 같은 형국이 있다. 한밤중에도 불이 환하게 커진 월스트리트 빌딩에서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이 예탁금을 검토하느라 밤을 지새우며 일했다. 중개인들은 고객들에게 서둘러 증거금을 더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예수금을 송금하십시오 라는 전보가 이빨졌다. 하지만 답장 봉투 안에는 수표가 아니라 보유한 주식을 전부 팔아주시오 라는 위인장만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시중의 돈을 말라버린 것이다. 1929년 10월 29일 이번에는 증권거래소 지하에 있는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담이 열렸다. 그러면 증권거래소도 닫아야 하는가? 그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이 은행가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손실은 까무러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에 주시장은 휘청거렸고 경제활동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건지고자 가진 애를 썼다. 언론에서 신뢰와 희망이란 말로 위장한 공식적인 해명, 평정심을 지키려는 캠페인을 연일 시도했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다. 주식 투자와 대중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좀처럼 심리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좋은 말로 설득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릴 것이다.